정치론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전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이제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그런 전략적 외교를 수행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이번에 이제 초청국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참석을 하는 건데 그만큼 나토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 그 중에서 글로벌 10대 강국의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 여기에서 찾아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사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의미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상호 위원장은 그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좀 발언에 좀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기도 하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나토 회의에 관련돼서 경제와 안보라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나토 회의라는 것 자체가 군사 동맹과 관련된 회담이라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본다면 첫 번째 그 외교 데뷔 무대가 군사 동맹과 관련된 회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와 관련된 회의였다면 더 나을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또 이제 안보적인 것 측면을 본다면 지금 국제 정세가 좀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만큼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반중에 대한 전선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또 친미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를 더 많이 강조하게 되다 보면 벌써 지금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바로바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외교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대중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중립 외교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찾아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태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국력이 좀 약할 때는 그런 외교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가 됐다고 보고요. 그러한 틀에서 조금 진일보해서 이제 줄타기 외교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잘 활용해야 된다. 특히 북핵 문제를 우리는 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지금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특별한 그 요청에 응해서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향적인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한 발짝 진일보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윤 대변인께 이어서 좀 여쭤보면 이 스페인으로 향하는 그 대통령 전용기, 그러니까 공군 1호기죠. 1호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외에는 말을 상당히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 정상회담 가는 길에 그 기내에서 이제 기자단을 이렇게 둘러보는 과정에 이제 있는 건데요. 뭐 특별히 영부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어떤 질문이 구체적인 게 나왔다면 뭐 하실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동안의 어떤 약간 적극적으로 보이는 활동과 연결을 지어서 많은 해석을 놨는데 뭐 특별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즉 그 자리에서 기내에서 있었던 어떤 대화 과정에서는 그거 외에 특별한 답변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도하게 언론에서 조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굉장히 주목을 받지만 못지않게 그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행보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의상을 입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첫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함에도 본인에게 좀 더 관심이 주목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때문에 좀 더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어떤 일부 언론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발찌를 어떤 걸 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배우자로서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외교 무대에 나가서 어떠한 성과를 들고 올지, 어떠한 또 연설들을 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집중이 되어야 할 텐데 본인에 대해서 많은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적인 전담 기구는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전담 기구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 제2부속실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인원의 어떤 그 역할 조정을 통해서 공적인 보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2부속실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고 또 규모가 좀 축소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렇게 활동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 여부에 관련해서 또 조금 시간을 보고 정말로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많은 지적이 있다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약으로 제2부속실은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는 차원으로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지켜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1부속실 내에 별도의 팀이 있다고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몇 명의 역할을 좀 조정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건희 여사 두 분 다 공히 말씀해 주신 대로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순방 기간 동안에도 어떤 다른 나라 배우자들과의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떤 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영부인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게 일정 같은 걸 보니까 어떤 그 문화와 관련된 활동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영부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전시 기획을 주로 하셨던 분이니까 문화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또 해외 이 어떤 미술 관련한 동향이나 이런 것을 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영어에도 능통하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 영부인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교류와 관련한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장 의원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했다. 이게 장성철 평론가 주장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편을 들어서 장제원 의원을 저격한 거 아니냐 이제 언론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분명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동한 혁신이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의 이제 포럼이 가동이 되고 하다 보니 서로 약간 대척점에 있는 것 아니냐, 갈등이 좀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언론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신경전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평론가가 지적한 것은 어제 있었던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그 모임 자체가 결국은 개파 모임 아니냐라는 지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개파 모임이 아니라는 그런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니 미래혁신 포럼은 20대 국회, 즉 2016년도에 형성이 됐고 우수 의원 연구단체로 쭉 활동을 해왔었던 단체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파 모임이다 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또 콕 집어서 인용을 하면서 또다시 이 부분을 개파 모임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어떤 SNS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질과 좀 벗어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개파 모임이라고 개파 갈등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이 상황에 맞닥뜨려서 일어나는 상황이지 어떤 특정 계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 계파가 있어서 나타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제가 다시 환기하고 이준석 대표의 이런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징계 회부와 관련한 것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어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이루어진 처음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언론들은 이제 당권과 이제 결부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SNS를 통해서든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든 그런 걸 부각시켜서 얻는 건 뭔가요? 이준석 대표께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억울함, 이것을 권력 다툼으로 치환, 이렇게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권력 수도 다툼의 있습니다. 피해자로. 예.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만을 따져볼 때 지금 수사도 미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이 인식하기로는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징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동기에 의해서 비롯된 게 아니냐,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당대표로서 가져야 할 어떤 자세나 그런 것을 볼 때 윤리위의 징계가 있는 이 부분, 즉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행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모습과 기존에 가졌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이준석 대표가 보인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준석 대표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뭐 일정, 오늘 공식 일정을 뭐 비공개로 돌리는데 침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언론들은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좀 읽고 계세요? 사실 침묵 모드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너무나 많은 기사도 쏟아지고 있고 지금 관련돼서 장제원 의원과의 갈등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침묵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뭔가 본인이 어떤 윤리위 징계나 여러 가지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좀 싸움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당의 당대표인데, 당대표라면 당내에 있는 어떤 계파 갈등이나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일 것이거든요. 근데 항상 모든 갈등의 당사자가 된다는 면에서는 좀 국민적인 좀 피로도는 쌓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평론가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얘기들을 사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공유를 한다면 사실 그 평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게, 마치 뭐 그 평론가가 이준석 대표와의 편을 먹었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전선을 확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편이고 뭐 저쪽 편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당내 갈등에 더 분란을 더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시려면 정말로 침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 변호사께 이제 민주당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서 그 이재명 의원의 그 전당대회 불출마를 뭐 면전에서 얘기했다라고 좀 알려진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전해철 의원이 이어서 뭐 친문계가 사실은 모두 다 이제 당권 도전에 이제 손을 뗀 그런 상황인데, 결국엔 이제 뭐 이재명 의원이 받을 압박은 더 커진 그런 모양새예요. 사실 당연히 이제 불출마까지 하시면서 뭐 사실상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이제 의사표시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당연히 불출마 압박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이재명 의원이 받는 압박은 그리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대선 이후, 그다음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고, 뭐 면전에서도 계속 불출마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불출마를 하시면서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 자체가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뭐 더 커졌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불출마론이라는 것은 뭐 비슷한 얘기들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사실 이제 친문 뭐 세력들이라든지 뭐 계파 갈등에서 그분들에게 명분을 얻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본인이 출마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얻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느 누구도 이제 앞으로 신임 지도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 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면 안 된다, 누구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점철돼 있다는 부분은 참으로 아쉬운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다가는 분당도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분당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이게 이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강행한다면
뭐 분당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예. 사실 분당이라는 말은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뭐 대부분 정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파들이 있기 마련이고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이 분당이라는 말은 섣불리 꺼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싸우더라도 이혼이라는 말은 금기어가 되는 것처럼 네. 분당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개파 갈등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이 비대위가 어떻게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전당제를 잘 치러서 신임 지도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갈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이 개파 갈등의 끝이 분당이 될 거다라는 식의 얘기들은 사실 지금 당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건강하지도 생산적이도 아닌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분당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높지 않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이번 개파 갈등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번에 이렇게 홍영표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유력한 뭐 경쟁자가 없는 그런 무주공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룰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출마하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저는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출마 압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본인은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빼고는 다 출마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출마 안 했을 경우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뭘로 담보하겠냐는 위기의식이 더 세질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뭐 반드시 출마한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자, 뭐 3개월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광복절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광복절이고 그때 특사 얘기가 다시 또 나올 것 같아요. 사면 복권이라든지 이런 얘기 다시 또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있죠. 애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사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번에 형집행정지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해서 이제 집행이 된 건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는 측면에서 즉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 여론이 상당히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판단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 일단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구여권, 지금 야당이죠. 측 인사와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예상은 저는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이전에도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집행 정지가 3개월 시한으로 나오는 것을 네.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예상을 하시기를 8.15 광복절 특사로 이제 나오시는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제 뭐 발언에서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좀 입장이 변한 것 같은 느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같이 특별 사면이 되느냐의 문제가 마찬가지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이 사실 만기 출소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번 뭐 특별 사면에서 안 나오더라도 뭐 내년 5월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뭐 반드시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또 정치 행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특별 사면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일단 어떻게 사면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